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님께 소개받기는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함께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길가에 플랜카드를 걸린 걸 보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저는 출근할 때 그 벽을 따라 올라오거든요. 벽을 따라 올라왔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3일째 된 저희 큰아이가 지나가면서 엄마, 또 카톡이 왔어요. 왜 길가에 엄마 얼굴이 날리고 있죠? 제가 그랬는데 저 말고도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거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제 동천의 집에서 쭉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장으로 이제 발령받아 근무한 지 6개월 조금 더 됐어요. 그래서 원장이 바뀐 걸 이제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저희가 막 웃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혹시 소리가 날까요? 네. 네. 잠깐만요. 여기를 밑에 거가 잠시만요. 네. 본인에게 허락받은 동영상이거든요. 저기 동영상 나오시는 분은 동천의 집에서 생활하셨던 분이세요. 아기 때 들어와서 성인이 돼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가정을 재작년인가 집을 샀어요. 저 은행 사거리 뒤편에 직장생활 잘 하시고 열심히 두 분이 모으셔서 아이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들은 저런 과정 속에, 근데 모든 저희 동천의 집의 식구들이 저렇게 지역사회 내에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저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왔냐면 네. 동천의 집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동천의 집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5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51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그때는 저희가 전쟁 기아 고아에
있던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막 특별한 이념을 가지고 설립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제가 왜 이제 이야기냐면,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잠깐만요. 언제 예. 저희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데, 저희 설립하셨던, 아까 사진에 보면 나이 드신 분 한 분 나오셨잖아요. 근데 참 잘 사는 집에 사실은 저희를 해서 막 저게 생업이다 이런 건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집이 되게 넓은 집을 갖고 계시니 전쟁 기아 고아가 많이 발생됐으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는 기관에는 사실은 법인 안에는 식구들은 별로 없으세요. 법인에서는 그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하셨지만 자녀분들은 각자의 일터가 다 있으시고, 이제 저희는 이제 법인 안에 쭉 이 일이 왔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것들은 처음에는 정말 그 욕구대로 전쟁 상징받은 영화들 쉼터가 생겼고요. 그 쉼터 속에서 이제 사실은 77년도까지 전쟁 기아 영화를 위한 그 이후에 발생된 정말 힘들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힘들 때 그때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쭉 해갖고 왔고, 실제적으로 복지사업에 저 전문적이 들어오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인 제가 속도가 안 맞군요. 예, 저희 정말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전쟁 기아 고아들은 이제 없어지게 됐어요. 새마을운동 끝나고 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먹고 살기가 조금 더 나아지면서부터 건강한 아이들은 다들 가정에서 그래도 카바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양이나 이런 문제들도 정말 많이 이제 단속되면서 누가 남았냐면 중증 장애인 친구들이 남았어요. 그때 남았던 첫 번째 친구가 아까 봤던 그분이 77년대 저희 기관에 들어오셨거든요. 3개월 만에 들어오셨대요. 100일도 안 된 아기가 들어와서 77년도에 장애인 시설로 바뀌면서 이 사업을 시작이 됐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동천이 집에는 결혼한 가정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보면 그렇지만 이제 자립에 나간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복지나 이런 쪽에 굉장히 큰 비전을 보기보다는 하나의 사람 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어른들이 굉장히 중요시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안에 자립과 심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 온 거는 지금 동천의 집으로 이사를 온 지는 97년도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이사 온 지는 작년이 20주년이 됐고요. 올해 장애인 시설로 바뀐 건 딱 40년이 됐어요. 정말 중년의 시기인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와서 이 일들을 많이 한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뭐였냐면 사람이라는 거죠. 내 아이가 잘 컸으니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나가 살면 굉장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좀 부족하지만 사람 성품 너무 착하고 얘가 이렇게 곱고 살림은 잘 사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시집장가 보내고, 얘는 너무 중증이니까 이 친구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얘들은 나가서 남의 집에 구박받느니 내 새끼 내가 거둔다. 그런 마음들 속에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99년도에 이곳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고 바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도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결혼식을 할 때 장애인 가정이라고 해서 막 단체 일을 결혼하지 않고요. 정말 두 사람 양갓집 만나서 상견례도 하고 뭐 갖출 걸 다 갖춰요.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연애를 하고 와서 저희에게 그 연애한 집에 제가 이제 갔어요. 사돈댁이 이제 될 집이니까 갔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켜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때 저희 큰원장님이셨는데 성성현 권사님이 딱 계셔서 제가 갔어요. 원장님 정말 결혼시켜야겠냐고, 이 친구를. 정말 싫어요. 안 시키고 싶어요. 제가 언니 된 마음으로 정말 이것들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딱 쳐다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냐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큰일이기도 하지만 큰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살아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집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큰 친정 있는 거 봤냐고. 이렇게 빠방한 친정이 있는 거 봤냐고. 그러면서 걱정 말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정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되게 많이 끼치고 굉장히 지금 결혼한 지 그게 2003년에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중3이거든요. 전교 1등을 해요. 그 가정에서 지금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그 가정을 돌보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친정의 역할들을 굉장히 감당하게 하세요. 저희가 결혼한 가정이 한 28가정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강원도로 결혼한 가정들도 있고 전국에 막 흩어져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꼭 방문을 해요, 저희가. 그 방문해서 그 가정을 이제 만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복지기관이고 일이었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가지고 시작했던 것들이 말씀이잖아요. 저희 기관은 이제 크리스찬 기관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직원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신앙의 어떤 것들로 똘똘똘 뭉쳐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복지기관으로서 복지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은 정말 잘 감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안에 저희가 이제 예배는 꼭 드리거든요. 안 믿는 분들도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 설립의 정신을 잊지 말자라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직원들에게 뭐 절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성당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친구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인이 되면 저희도 자녀들이 청소년기까지는 신앙적 역류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본인의 선택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저희가 물론 기도하면서 그들이 신앙 안에 잘 자라기를 원하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안에서 이제 흐르는 맥은 말씀 안에서 있었던 가장 작은 자 하나가 한 것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그 말씀 하나처럼 저희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일들을 도우면서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게 왜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렸냐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장애인 기관에서 와서 보람이 참 많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이 보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빛을 볼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것들. 제가 제목을 작은 들꽃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저렇게 중증장애만 가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런데 저희가 함께 일하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그 사람 하나의 빛이 보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증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굉장히 암울할 거거나 아니면 굉장히 답답할 거나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게 저희가 그래서 저희 안에 예수 믿는 분들이 처음엔 예수 안 믿고 들어왔다가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좀 많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들을 바라볼 때 안 됐다고 많이 바라봐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랑 저희가 사실 이양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이제 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말 예쁘게 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식구들도 오셔서 교회 식구들도 오셔보셨는데 아 너무 좋다. 내 집보다 더 멋있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입사 동천의 집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후원 같은 것들을 후원으로 보내주세요. 정말 왜냐하면 그 옷이 정말 깨끗하고 좋거든요. 집에서 잘 가꾸고 이거를 나눠야겠다 가져오시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 좀 놀랬던 게 있어요. 시설들은 다 이런 고이라 근데 헌옷 고이를 가져오면 다 나눠서 입히고 하거든요. 동천의 집에 딱 왔는데 이사장님이 별로 개입은 안 하세요. 근데 저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헌옷 입히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땐 돈도 굉장히 없을 때고 후원도 많이 막 그렇게 될 때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 장애인 시설에 배불러서 안 입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실까? 근데 무슨 말씀 하셨냐면 우리 친구들은 예쁜 옷을 입어도 안 이쁠 때가 많대요.
금방 지저분해요. 금방. 그런데 헌옷은 이제 그 옷은 예쁜데 그 친구한테 예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잘 고르면 되는데. 그리고 사실 말씀이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도 옆에 사람 누군가가 한번 손 내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일 대소변 실수하시고 또 막 침 흘리시고 막 이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싶고 그들과 뭔가를 할 때 예쁘지 않으면 그래도 그나마도 깔끔하고 깨끗하면 한 번이라도 손을 더 내밀고 자연스럽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냄새나고 예쁘지 않은 옷들 속에서 막 우리가 밥 한 끼만 먹어도 다 버리거든요. 옷을 막 이렇게 김치 국물을 흘리고 막 이런 옷들을 금방금방 낡아지는 옷인데 헌옷을 몇 번만 빨아도 낡아지잖아요. 저희는 매일 옷을 빨아야 돼요. 매일 옷을 빨고 이제 대소변 실수하시면 옷도 자주 삶고 뭐 이렇게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 오면 냄새는 안 나신다고 다들 그러세요. 아우 냄새 어떻게 장애인 기관이 냄새 안 나냐고요.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2000년 초반인데 막 그렇게 우리는 IMF 막 끝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놀랐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옷을 똑같은 거 안 입히는 거. 저희는 그때도 다 이게 이제 2001 아울렛이나 시장을 다 다른 옷을 샀어요. 같은 옷을 입지 않도록. 어디 외부부 아들이 갈 때 같은 옷 똑같은 데 가서 체육복 같은 거 아니면 단체복 같이 입혀서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장애인 기관들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뭐냐 하면 한 명 한 명 다 다른데 다 다르잖아요. 그 학교도 아니고 학교야 체육복 입고 활동하지만 집에서 생활하고 나들이 가는데 어떻게 똑같은 옷과 똑같은 것들을 하냐고. 어디 가면 딱 시설이란 티 안 나게 좀. 그 두 가지가 있으셨거든요. 그때 저가 참 많이 당황하고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 명 한 명이 다른 모습들을 가지기를 바라는 모습들은 어디서 왔을까. 저희가 사실은 전국 시설평가 같은 경우는 전국 최상위 받고 그래요. 잘 한다고, 운영을 잘 한다고. 그래서 복지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그런 기관이라고 남들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그런 체계를 가지고 막 올라왔던 기관들은 아니에요. 처음에 입사할 때 직원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아동이 많은 기관이어서 아이를 잘 양육할 사람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같았던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대학을 졸업한 괜찮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뽑고 싶은데 지적인 것들을 많은 어른들이 면접만 들어가시면 그런 분들은 자꾸 자르시고요. 나이 드신 분만 자꾸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관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그때는 저도 되게 젊을 때여서 젊은 시간 생각에는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운영하신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면접평가를 저희가 가면 다 똑같이 점수를 주거든요. 원장님들도 점수고 같이 들어간 사회재활 교사님 저도 점수를 똑같이 주고 다 똑같이 점수를 주는데 제 점수만 어른들 점수하고 좀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는 좀 결혼을 늦게 했어요. 제가 올해 51인데 사회복지 쪽도 굉장히 좀 늦게 들어왔고요. 결혼도 이제 33세 결혼을 했어요. 동천의 집에 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쭉 자란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무엇이 중요한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무엇이 중요한지가 그때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일을 좀 하다가 시설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31의 시설에 처음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근무했을 때 가졌던 거는 대학 교육을 때 받았던 거, 또 다른 많은 이제 뭐 교육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될 거란 생각을 했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그게 참 저 안에 갈등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아이 엄마가 되고 또 아이들을 바라보며
또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시설에 새로운 아이들이 좀 많이 왔어요. 언니들이 졸업하면서 성인 기관으로 가시게 되고 지역의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곳에 생겨서 나가시게 되고 또 자립에 나가시고 이러면서 꼬맹이들이 참 많이 왔는데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있었냐면 한 녀석이 왔어요. 저희가 그때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복도형의 보통 장애인 시설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기관이었는데 그때 딱 처음 들어왔던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 저희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전에는 장애인 친구들이 들어오면 잘 지냈어요. 그냥 뭐 내 집처럼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서 아 장애인 친구들은 다 그러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녀석이 딱 왔는데 굉장히 뛰어난 아이였어요. 근데 2층 침대가 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계속 소울음 소리 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면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올 때까지 아무도 그 아이가 이곳에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그 아이가 자기가 장애를 가졌다는 것과 그 아이가 왜 자기 시간은 계속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움직여져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왔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놓고 그 아이가 거기서 자라다가 그 기관에는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곳이 없어서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서 딱 1년을 초등학교 1학년을 딱 다녔는데 학습 집중 지원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장애 판정받고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여기서 맞는 건 아동시설에서는 안 맞아.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는 것처럼 가방 묵 싸서 저희는 이제 그전에 몰랐죠. 저희는 그전에 입소할 준비를 다 해서 서류적인 것 왔다 갔다 하고 직접 아이도 만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딱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희 집에 딱 왔을 때 수녀님 손잡고 딱 와서 딱 놓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때 아마 중증장애인들이 저희 같이 막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 봤었나 봐요. 자기 방에서 자기가 여기 침대 이게 네가 생활할 곳이야라고 딱 했는데 그곳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무서워서. 이틀간 울면서 밥도 안 먹고 방에 올라가서 밥을 갖다 주면 거기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희가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왔지만 그 전에는 동천에서 자라는 아이들만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저희가 왔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저희 안에 다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로 인해서 기관에서 그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장애인들도 이 아이 시대로는 가족이야. 그래서 성인과 아동과 함께 쭉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은 양육을 받아야 되고 어른들은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직원들끼리 토론이 벌어졌어요. 직원도 되게 적기 때문에 사실 성인 장애인 분들이 오랫동안 살아서 되게 중증일지라도 그 기간의 룰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해야 될 때가 되면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뭐 사실 그때 못 걸어다니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정말 깐난이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막 돌봐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장애인 친구들 손을 빌리고 싶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저희한테 지원을 받고 그들이 일을 할 게 아니라 직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 안에 토론도 있고 또 싸움도 있고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기를 가졌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중심이 봤던 게 뭐였냐면 그들이 한 명 한 명 다른 그들이 예수라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안 믿는 분들은 굉장히 반발도 심했어요. 저희 전임 원장님이 그 말을 하는데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많으셨거든요. 사실은 여기 복지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직원의 복지도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되는데 무한 책임인가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희 안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 이념에 따른 예배를 그때 처음 도입을 했거든요. 저희가 정신을 잃으면 소용이 없겠구나. 아무리 좋은 것들도 그 일이 왜 시작됐고 그것이 무엇으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일이 가는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좀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그때 저희가 체제를 다 바꿔서 아이들은 양육하는 기관으로 정리를 했고요. 어른들은 도움을 받는 서포트를 받는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때 저희가 바꿨어요. 근데 그런 과정 거칠 때 저희를 가장 잘 움직였다는 것은 저희 안에 가진 설립 정신이었거든요. 작년에
때에 오면 각자 자기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소개받을 때는 청년들에게 이 나눔을 가지는 걸로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는 것들뿐만 아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제가 학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는데 실제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CCC 활동을 했었는데 직접 아르바이트를 한 4개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라는 삶이라고 해서 해야 된다고 계속 저한테 압박은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실행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 숨모임을 좀 가지만 나머지 시간 다 아르바이트로 적용을 해야 되고 내가 알바를 해서 또 동생도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 집안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워서 그렇게 막 돌다 보니까 이제 대학은 딱 졸업했는데 고민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졌고 제가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있던 기관에서 나와서 이제 DFC라고 제자들 선교회라고 대학생 선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전임 간사는 아니고 협동 간사를 뽑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협동 간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 직장은 청소년 상담소였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파트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지원이 잘 몰라서 제가 그랬는데 전임 간사 자리였어요. 그래서 전임 간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할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야, 선교단체 간사 갔더니 다 미혼되더라. 너 안 된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많이 고민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이 네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걸 주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전임 간사 지원을 하면서 6년을 이제 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뭘 했냐면 그 문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책을 사실은 간사이지만 캠퍼스를 나간 건 아니고요. 기독교 서적을 만드는 일을 도왔는데 그때 이제 생명의 말씀사하고 기독교 서적 출판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제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일을 서로까지 하고 내가 원하던 사회복지 쪽으로 가야지. 늘 그게 있고 약속된 시간에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이제 그 고민도 했었고요. 그리고 딱 봤는데 서론이 딱 되니까 IMF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회복지 전공자가 현장에 안 오기 때문에 어디든지 취업을 가능했었어요. 저희가 졸업했던 때는 사실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딱 현장에 들어오는 그 타임에는 그렇죠. 서울대 나온 아이들이 저랑 같이 면접을 보고요. 고대, 연대 이런 아이들이 같이 면접을 보고 그만큼 갈 곳이 없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시장으로 막 흘러 들어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경력이 없는 출판사 경력만 있는 저는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로 들어갔어요. 경기도에 있는 시설에. 그런데 그때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도 원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냥 막 똥 묻은 거 목욕시키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사회복지 쪽에 뭐가 왔냐면 예전에는 후원을 그냥 줬는데 그냥 돈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그 서비스에 맞는 내용에 따른 걸 주겠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많이 공모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출판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문서를 만든다거나 작은 소년 출판사였기 때문에 큰 기관에 프로젝트 제안서를 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속에 있었던 꿈꿔왔던 사회복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막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출판사에 알던 부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 친구가 사회복지사를 뽑는데 김간사 같으면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왔는데 저희 원장님은 저를 별로 생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면접 보러 간다고 말하고 그쪽 기관에다가 제가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뒤에 만약에 되면 한 달 뒤에 퇴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이쪽 기관에는 사람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고민이 돼서 당장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올 수 있으면 채용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때 제가 하나 기도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간다고 말을 했지만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님 점심을 같이 먹자.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교시 제 일터면 제 사역지가 되면 제가 한 달 뒤에 온다 그래도 저한테 자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왔는데 이제 성성경 권사님이 저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리 비었으니까 올 수 있어. 아, 제가 면접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뒤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구멍이 비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럴 때 한 달 뒤에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이어서 잘 곳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동천에 집 방이 비었는데 거기 살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근데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어요. 지금 아마 청년들이 되게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때하고 달라서.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서도 그때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어요, 전공자들이. 근데 저는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하는데 위기가 기회다. 혼란스러운 시대는 갈 곳이 굉장히 어렵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그때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장 기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기관의 감사라든가 평가라든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정부가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 데는 돈이 얼마나 잘 쓰이는지 누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싶어 해요. 저희가 정부 보조금으로 이제 이런 사회복지 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가진 거는 90대 중반이에요. 그전에는 이 정부가 보조금을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력을 굉장히 없었거든요. 지금은 통제력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재원을 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 중에 정부 지원을 안 받겠다는 기관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통제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장애인 기관들은 다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기본적인 최저라도 어쨌든 돈을 주는 곳은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고 그 돈이 세금이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하게 쓰이는지 관리 감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들로 시설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많은 프로젝트 같은 것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저는 뭐가 있었냐 하면 재미있었어요. 그 일을 원해서 왔기 때문에 정말 제가 저희 아이가 둘인데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네가 무엇을 하기 전에 네가 뭘 좋아하는가 보고 엄마가 여기서 와서 봤더니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더라.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일을 즐기는 사람만큼 더 다양한 창의력과 더 다양한 관점들을 가질 수 없더라.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제 주변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왔으면 정말 좋은 자리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쉬었다고 오면서 어떻게?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참 배웠던 게 뭐냐면 공짜는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6년의 시간을 버텼을 때 제가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왔다면 아마 저는 다른 관점을 가졌을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업무로 보는 관점들을 참 많이 가졌을 건데 그때 우리가 90년대 중반 들어오면 소비자주의가 되게 많이 유행을 탔거든요. 그래서 뭐 소비자 중심, 뭐 고객 만족 이런 것들이 90년대 중반에 일반 시장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출판업계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직장을 다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소비단체 간사진 무소 사역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그냥 보통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장애인을 지원하는 눈보다는 그냥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어떤 걸 더 소비자가 원하겠다는 관점들에 대한 것들은 그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프로젝트를 내도 저는 조금 더 다른 쪽의 시각을 바라보게 됐던 거는 그 6년의 시간이 내가 다른 관점 속에 살아와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승진이 되게 빠른 편에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봤더니 그 6년의 시간에 버텨도 그 위치에 왔을 것 같고 제가 3년의 시간에 왔었던 게 총 9년, 남들은 9년 걸린 거를 전 3년 만에 그 위치에 왔던 이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다음부터 제가 그러다 하나님 참 공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되게 무서워요. 제가 이럴 때 많은 걸 받으면 천국 가서 계산할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엄마가 살아봤더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놨던 시간들이 처음엔 참 무서운 착한 특히 이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건 수련회 갈 때 학원을 빠져야 되는 것 때문에 엄마는 가야 되는데 딸들은 늘 학원 빠지는 게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시간이 불안하긴 한데 그 시간만큼 네가 공부를 어떻게 하니?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물론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 네가 훈련 받을 때라고 저는 청년회 때 네가 여기서 신앙을 잘 정리 안 해놓으면 네가 청년기에 갔을 때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 제가 석사학위를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대학원을 다녔는데 덕성여대를 갔거든요. 제가 충격을 그때 2012년에 처음 학교를 갔는데 저 너무 당황했어요. 아, 기독교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지금의 청년회 때 친구들은 이렇게 힘들게 학교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친구들 중에 아르바이트 안 하는 친구가 많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공부, 저희 때는 그 정도 공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많은 공부 속에 많은 또 뭐 스펙도 그렇고 취업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독교 서클이 굉장히 작더라고 규모가. 저희 때는 굉장히 그러지 않았거든요. 청년 활동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 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창피한 것들. 교회는 분명히 다닌 걸 제가 아는데 밖에서는 크리스찬인 걸 드러낸 걸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의 세대가 이렇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참 이 부분을 어떻게 돌봄이 필요할까 그들한테.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성인이 되면 신앙에 대한 것들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하겠지만 지금 네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으면 그때 참 어려울 것 같다. 엄마가 잘 돌보지 못하니까. 제가 막 아이들을 늘 방치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밥하고 반찬하고 이런 거 챙겨서 자기들이 밥 먹고 엄마를 케어를 해줬어요. 아침에 나갈 때 엄마 열쇠, 엄마 핸드폰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엄마가 너무 늦게 올 때 있고 새벽에 막 위험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새벽에 쫓아나가야 될 일도 많아서 밤이고 새벽이고 막 나가는 엄마.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줄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장애인 친구들이 많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긴급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막 그런 엄마 옆에 있는 아이들이었었는데 되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돌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네가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거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네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1대1에 하나님 앞에 쓰면 네가 네 삶에 대한 어떤 중심에 가는 것들은 너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를 보면서 경험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많이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결단했을 때 저한테 오는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저희 아이한테 네가 정말 행복한 걸 찾아라.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으면 그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만날 그래요. 엄마, 저는 큰 그릇이 못 돼요. 남들 다니는 평범하게 고등학교를 좀 평범하게 대학을 평범하게 직장을 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 너무 이상을 키우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휴학을 하고 책을 좀 읽을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다가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네 일이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제가 가진 경험들 속에서는 그걸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 돌보니 보람이 많다. 여기도 직장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요. 너무 베일 듯 같은.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돌아오면 정말 많이 지쳐서 아무것도 저희 아이한테 제가 손을 내밀 수 없는 게 때로는 부모님들을 만나고 오면 왜냐하면 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가져왔던 굉장히 많은 슬픔과 아픔들을 누군가에게 풀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들한테 굉장히 많이 풀 때가 있으세요. 그 일을 겪고 나면 동일한 아픔이 저한테 동일하게 오거든요. 자꾸 그렇게 감정이입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아픔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쭉 가라앉는 시간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되게 지치지 않은 제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이제 이게 마우스패드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꺼야 되죠?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저를 소개한 예, 저희 아이가 저를 소개한 동영상이에요.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저걸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봤던 저 중에 이제 제가 몇 개만 잘라봤어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인데 저희 아이가 바라본 저는 이런 행사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주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나 이런 돌보는 보통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참 감사했던 게 강의를 되게 많이 교육이나 강의를 정말 많이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가진 것들은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길을 가면 젊은 이제 신입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정말 즐길 수 있어서 사람이 참 좋으면 이 일을 하되 사람이 좋지 않으면 진로를 바꾸는 게 좋다고. 사람이 참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으려면 그 바라보는 사람이 굉장히 기해야 돼요. 안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 일을 못해요. 사회복지 현장에 오는 분들이 많은 사람분들이 측은지심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측은지심을 가지고만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오래 견디지 못해요. 내가 내 걸 내놓고 많은 일들을 돌보는데 그들이 나에게 감사함도 줬고요. 정말 별로 감사 안 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기 때 잘 가면 좋은데 청소년기 때 너무 예쁘게 왔는데 청년기 때 청소년기가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우스갯소리를 이제 저희가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인권에서는 사람이 평생 떨어야 될 질환이 있대요. 그래서 평생 떨어야 될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이 100이면 청소년기 때 굉장히 심란하게 지나간 사람은 그 청장년기와 노년기까지 편안하게 간대요. 근데 청소년기 때 그 질환을 다 떨지 않고 가면 장년기는 언젠가는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사춘기를 가진 부모님들한테 참 맞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랑 저랑 그러니까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 덕질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요새 친밀도를 높이고 있는데 저희 딸들은 엑소를 좋아하면서 거기에 똘똘 뭉치고요. 저는 원어원인가? 저희 동초의 집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꾸 보다 보니 걔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아들들이. 딸들하고 또 아들의 느낌이 달라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동단계란 저희 딸과 저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엄마 사춘기 안 지났지? 엄마는 그때 한 번도 연예인 TV 이런 거 별로 안 봤거든요. 그래서 별로 볼 시간도 없고 안 좋아했으니까 그래 늙어서 이 일하니까 엄마 안 됐다. 난 젊을 때 일을 하니까 엄마 늙어서 엄마처럼 안 그럴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TV를 보면 꼭 아이돌 프로그램만 풀어놓고 셋이서 같이 보거든요. 잘 보진 않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때 겪어야 될 게 있어요. 그 겪는 걸 안 하고 가면 굉장히 많은 원망들을 가지고 와요. 그때 내가 청소년기 때 이랬는데 내가 그때 이모 말을 너무 잘 들었어. 내가 이랬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 친구에서 밤낮으로 뛰었던 그 선생님 상처가 너무 많이 되거든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보통 그리고 뭐 그 지역 이제 복지를 하는 동사무소 이런 데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요. 주민센터에도.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많이 막 병원부터 시작해서 막 정말 많이 정말 발바닥 땀나게 뛰어갖고 그렇게 돌봐줘 드렸는데 그때 그 돌봄으로 인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뭘 한 개를 덜 얻으면 언제 내가 당신 나를 도와줬냐고 그거 네 일 아니냐고 네가 월급 받기 위해서 한 일 아니냐고 이렇게 나오면 새벽부터 밤부터 아무도 없는 그 가족이 없기 때문에 뭐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시니까 가족을 찾아드려야지 막 그래서 이제 가족 찾고 이러면 수급 탈락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가족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 아들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그 할머니 위해서 지방까지 쫓아가서 안 보겠다는 아들 해서 이렇게 봤는데 수급 탈락이 딱 됐다고 그 돌변하시면 그 사회복지사는 정말 일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측은지심으로 오면은 그 일들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나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한 일을 안 돌아보겠어요. 내가 딱 기본만 하면 되는데 기본 이상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허망함은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기도해도 그 원망과 그 허망함을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일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진로를 결정할 때는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가시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저희 두 아이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큰아이는 정말 돌봄을 잘해요. 누구나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요. 저희 작은 아이는 자기 거를 잘 챙겨요. 제가 저희 큰아이한테 그래요. 야, 너는 사회복지는 하지 마라. 걔가 이과기 때문에 이쪽 올 일은 많지 않겠지만 너는 가면 네 걸 다 내려놓고 하기 때문에 네가 너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참 어려울 수도 있어. 저희 작은 아이는 되게 딱 어떠한 것이 맛있는 거 있어. 내 목도 딱 똑같이 먹을래. 내 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는 걸 즐거워할 수도 있을 거야. 좋아하면. 그래서 네가 잘 보고 해라. 그래서 둘 다 전공은 이쪽은 안 온다 그래요. 그러긴 한데 또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봄을 한다는 희생을 한다는 그런 건 자원봉사가 좋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돌보는 직업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누는 게 즐겁고 그 사람이 난 하나도 안 줘도 그것만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보람이 돼. 그 사람 하나가 변화는 환하게 웃는 거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내가 정확한 월급을 받고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다면 굉장히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을 보통 보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제 저희 장애를 이야기해주면 한 사람이 그 휠체어를 타고요. 맨날 누군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탔어요. 그런데 전동 휠체어가 생긴 거예요. 전신마비야. 이분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막 다니다가 앞에 누가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불려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시. 돌봄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휠체어를 이렇게 보여도 불편한가 보다. 이 사람이 뭔가 어렵고 힘든데 이게 힘든가 보다. 그래서 다른 휠체어를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그러니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여쭤보면 자리를 잠깐 뒤로 물러나주면 내가 휠체어를 지나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서비스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하는 일들 중에서 관점이 일본의 관점으로 정말 돌봄의 희생의 관점으로 오시는 분들은 일본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좀 더 그렇지 않고 나눔의 관점으로 온다면 일본의 관점이 와요. 그래서 이 일을 가는 것들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길은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잘 나누는 말씀인데요. 미래에서 달려오는 오늘의 힘이 소망이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라든가 내가 또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니 나 주의 말이다. 소망이라는 게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기대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거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살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소망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막상 남겨놨다면 지금 살아갈 힘이 없어요. 먼 미래이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이 제가 고3 때 완전 부도가 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정말 집에 경매 다 넘어지고 빨간 딱지 붙이고 해서 지역을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빚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장학금을 이제 딱 받고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저희 집에 돈을 빌려주신 분 중에 저희 이모가 계셨거든요. 지금은 되게 친밀하는데 그 이모가 되게 힘들 때가 있었나 봐요. 저희 집에 와서 엄마한테 저를 대학을 가는 걸 그래서 그렇게 원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대학을 보냈냐, 왜 공부를 시키냐, 지금 돈 벌어서 빚 갚아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지가 벌어 가는 건데 내가 내 빚을 얘한테 비킬 수 없어. 그래서
뭐 거기에 요지 구성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1년 휴학도 하고 뭐 이렇게 학교를 졸업했는데 저는 또 커서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힘들진 않았거든요. 대학 다닐 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재밌고 동생을 내가 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즐겁게 다녔는데 근데 이제 집에 와서 그 말을 들으면 저도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학교를 관두고 돈을 좀 벌어서 집을 도와야 되나?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이모가 그래요. 그때도 학교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니? 저희가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동생이 호주에 살아요. 그 동생이 막둥이고 저희가 위에 딸 셋인데 딸 셋이 부모님을 봉양하거든요. 근데 그 제 동생도 사실 전공은 사회복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사 일을 해요. 저희 같은 일을 하면서 쭉 같이 이러는데 우리 이모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모가 그때 큰 실수했다. 야, 네가 그때 네가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네가 만약에 왔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작은 돈들은 금방 채울 수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긴 사회복지사 월급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굉장히 작아 사회복지사 둘이면 수급자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만큼 정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러면 그렇지도 않은데 저희 이모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어차피 다음에 대한 부분들이 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청년의 때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실제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는 먼 미래의 소망에 대한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혼란의 세대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혼란의 세대가 저를 세웠던 거거든요. 그때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똥 묻은 사람들을 시키는 것부터 시작한 이 일이 내가 뭐 그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일을 막 좋아서 온 것다. 그렇게 돕겠다. 장애에 대한 사실은 전 장애인 시설은 밀려서 온 거예요. 제가 원래는 아동복지 쪽에 처음 취업지도 아동복지였고 실제로 가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노인하고 아동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곳에 자리가 없었어요. 31살 먹은 노처녀 사회복지사를 경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을 뽑지는 않더라고요. 시험을 쳐서 계속 가면 마지막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배가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는 선배가 와서 한 번만 도와줄래? 해서 시작이 된 일이 이 일이에요. 그래서 20년이 이 일을 왔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하지 않은 길들로 하나님 정말 많이 저를 인도하셨거든요. 이렇게 인도하실 거는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20년 전에 저랑 같이 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 여전히 생활재활교사에 여전히 지금부터 재미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함께 온 동료들 중에서는 굉장히 잘 나간 학교에 지금 교수로 가 있는 분도 있고 뭐 다른 다양한 역할들을 하시면서 그 역할 속에도 자기 자리를 채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회복지 못하겠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할 때였거든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너무 많이 바뀌고 너무 많이 바뀐 제도 속에서 견딜 수 없다라는 선배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선배들 중에서 현장에 자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50대 중후반이 별로 없으세요. 그때가 확 비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정년하신 원장님들뿐만 아니고 뭐 복지원 관장 다 정년하시고 그 사이에 중간에 어중간하게 비었던 세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대라기 보니까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세대일 수도 있지만 지금이 굉장히 나를 실제적으로 세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꿈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은 어찌 되겠지 하는 살 날이 아니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돼요. 뭐가 되겠지. 시간이 흐르면 뭐가 오겠지. 근데 저희가 친구들을 돌보며 느낀 건데 시간이 흐르면 지나감도 있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지나가지 않은 것도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때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친구들하고 살면서 처음에는 지역에 집을 얻어 나갈 때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각서도 써봤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바깥에 나가 살 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것이냐. 강공서가 굉장히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외부 지원금을 받아서 집을 얻어서
밖에 나가 살기 시작할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딱 10년도 안 되고 법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그게 법이 되어서 체험업, 저희가 이제 가티, 요번에 그 이한교에서 도와주셨던 가티라든가 도봉의 체험업들이 법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지역에 다가 살으라 그러거든요. 이제는 시설을 없애라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 10년도 안 걸린 거잖아요. 저희가 그 일을 시작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꿈이다 저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저희 직원들도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막 그렇게 하면 공명심 때문에 저런다. 자기 자식 같으면 장애인분들 저렇게 나가 자리바라고 힘들게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직장 다니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살라고 할까? 잘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지역에 나가면 교통지도 3년 걸리거든요. 한 코스를 가는데 3년이 지나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길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가서 길 잃어버리고 힘들게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원망이 와서 원에 있으면 편안할 건데 주는 밥 먹고 빨래 다 해주고 프로그램 재밌는 거 많고 근데 밖에 나가 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분들도. 근데 그 일을 꼭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이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10년도 안 돼갖고요. 그게 법으로 돼서 그 일이 모든 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는 미래에 꿈꾸는 꿈을 가지고 현재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던 저희들의 노력들이 아마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소망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든 그 일에 대한 보상은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망은 지금을 살아가게 하는 실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 좋게 오늘에 대한 삶을 청년의 때에 시작을 한다면 저희의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답은 그분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훈련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정말 한금 같은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그 일을 못했거든요. 좀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것도 신앙생활도 훈련도 열심히 받고 뭔가를 해봤으면 참 좋았을 건데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그 일을 못하니까 취업이 되니까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 좀 훈련을 받고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딱 왔는데 그때 이제 했던 거는 내가 젊은 이 시절에 내었던 것을 하나님 어떻게 답하실까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계산을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소망감이 있었거든요. 한번 그 테스트 해보자? 그런 마음도 제 속에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긴 시간 6년이라 생각은 하지 않았고 한 3, 4년 하고 현장에 돌아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을 때 다들 말렸어요. 야 이제 출판 쪽에서 조금 자리 잡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네 영역이 됐으니까 이제 간사 그만두면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훨씬 좋은 일이야. 근데 그때 그 일을 남았으면 아마 저는 더 크게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지 않으시고 제가 지금 섬기는 생명이 150명이 넘어요. 근데 그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생명을 돌보신 하나님의 어떤 손길들에 대한 거, 또 직원들이 그렇게 가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재미있는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재미있게 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앞에서 그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왔을 때 이 자리로 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꿈들과 그런 생각들 속에서 젊은 시절에 좀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사실은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때로는 지금 눈앞에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의 것들에 대한 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출판사에 있을 때도 이제 저희 선배 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도 좋아하시면 유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사처럼. 근데 그 나사, 그 자리에 빠져도 그것이 고목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한 번도 안 배웠던 맥킨토시 배워서 편집일을 그때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시설에 와서도 뭔가를 이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처음 가장 기본적인 생활자유에서 케어를 하는 일을 해야 되면 그 일이 내 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되면 그 목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청년 때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 받은 분들은 직장에 가면 굉장히 좋은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훈련의 시간들을 잘 가지시면서 그 빛이 여러분들 속에서 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